사실 모든 게 잘 순환되고 잘 돌아가면 이런 상황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게 되는데 특정 부분이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고요. 특히 경제는 더 그렇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 아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팩트는 지금 우리 경제를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디플레이션이 맞는가? 또 그만큼 경제 상황이 위기인가? 이에 대해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읽을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 물가 흐름 왜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조 교수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물가 소득이 제일 중요한 거시 변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가는 그동안 우리 인플레이션이었는데 예.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경제 계획을 못 세워요. 경제 주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뭐 그냥 빠른 속도로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종의 예를 든다면 배가 출렁거리면 사람들이 승객이 멀미를 이제 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반대가 됐어요. 물가가 내려가면은 그것도 좋은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물가 내려가면은 생산의 요인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비율을 든다면은 약간 저체온증에 가까운 게 인플레이션의 반대 디플레이션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물가 이것이 네. 연결되기 때문에 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멀미가 인플레이션이라면 디플레이션은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쉽게 네,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주 실장님께서는 이 저물가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를 편제를 처음 이제 시작한 게 1964, 5년 정도 되는데 예.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지금 반세기가 넘었죠. 50년이 넘었으니까 예, 예. 저희가 처음 겪어보는 현상이고 0%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이제 선진국들 같이 저성장 그런 국가들은 흔한 일인데 그럼 우리가 그 선진국의 저성장 국가군에 벌써 속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게 마이너스가 장기간 되면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은 사실 상당히 좀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백약이 무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도 디플레이션을 돌리기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게 혹시 전조 증상은 아닌가 그냥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약발이 먹지 않는 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를 내비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어제 언론 보도로 나온 이후 많은 분들이 좀 반문을 던지시고 있습니다. 당장 라면 하나, 김밥 한 줄만 먹어도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무슨 물가 상승률이 0%냐?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 교수님,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란 것과 일반 서민이 체감하는 물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좀 괴리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지적하신 것이 맞아요, 사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이제 소비자 물가가 있고요. 금방 우리가 이제 얘기한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도 있고 네. GDP의 물가인 GDP 디플레이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DP 디플레이터는 이제 종합 물가죠. 예. 소비자뿐만 아니라 뭐 수출 수입, 뭐 투자 다 포함되는 건데 지금 그 괴리는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그런 물가, 어떤 장바구니 물가하고 예. 이 소비자 물가하고는 좀 편제가 달라요. 이 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많은 바스켓이 그러니까 바스켓에 많은 그 상품 용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640개로 알고 있어 보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뭐 소비자들은 640개를 다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담배값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술을 좋아하는 주당 그런 분들은 술값 올라면 되게 민감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다 포함되면은 이제 종합 물가로서의 소비자 물가인데 일반 시민들이 자기 생활 주변의 어떤 경험의 토대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비싼데 사실 요새 뭐 보면은 장바구니 물가는 진짜 비싸죠. 그러면은 괴리가 있죠. 그래서 안 믿어지실 건데 뭐 예. 그렇다 한은해서 이거를 뭐 통계를 뭐 잘못 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바스켓에 많은 이제 재화 서비스에 들어간 것이 소비자 물가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생산자 중심으로 편성하는 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관점으로 해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하는 생활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체감 물가는 2.1% 정도의 증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데 한 2,100명의 어떤 이제 그 샘플을 통해서 조사하는데 2.1%는 사실 저도 공감이 돼요. 그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이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의 간극 차이 뭐 쭉 설명을 지금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 격차는 계속해서 그냥 이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소비자 물가라는 게 꼭 이제 뭐 체감적인 그 상황을 오롯이 반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 물가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이제 뭐 중요시 생각되는 물가 지수고요. 또 체감 물가는 생활 물가 지수라 그래서 소비자 물가 중에 품목을 좀 좁혀서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의 체감 물가라는 건 정확히는 이제 소비자 동향 조사 안에 물가 인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2.1%로 응답하는 그래서 그런 간격은 내버려 두되 네. 우리가 뭐 그 격차는 너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무래도 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엔 물가를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 물가 현상을 두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크게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건 인플레, 반대로 내려가는 건 디플레라고 많이 부르죠. 조 교수님, 단순 논리는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도 배워왔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경제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 지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디플레이션 경험을 못했죠, 한국에서는요. 예. 그래서 늘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스티그마가 있는데 예전에 뭐 한참 전이지만은 오일 쇼크 74년도, 79년도에는 예. 한 해 물가가 한 25%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그러면은 예. 경제 계획을 못 세우죠. 생활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예. 25% 올라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메꾸기 위해서 또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이미 네. 태동이 됐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물가가 이제 소득을 잠식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임금을 잠식하는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그 디플레이션 되면은 그 위험한 게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면요. 여태까지는 이제 명목 소득이 올라갔는데 그것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거나 준하게 올라가면은 이제 실질 증가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우리는 화폐 환상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렇게 침식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 갖고 예. 이제 경제 성장한다 했는데 아예 명목 임금이라든지 명목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체감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예. 실제 일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우리가 디플레이션을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진행된다 하면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진행된다 하면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치유하기 어렵고 저체온증은 사실은 참 견디기 어려운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체온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조 교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실장님, 사실 지금의 이 물가 기조를 두고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해석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이젠 디스인플레이션, 준 디플레이션 이런 좀 복잡한 용어도 등장하고 있던데 네.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디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0.04%거든요. 8월이. 그래서 뭐 그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되려면 이제 좀 상당폭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예. 그게 최소한 수개월은 지속이 돼야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은 그런 경제 상황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아, 예. 우리 준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최근 등장한 용어인데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 0%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예. 경험해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0%대 물가가 상당으로 좀 낮은 수준 지속된 거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 교수님은 우리 경제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까지는 예단할 수는 없어요. 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뭐 고로 짧은 어떤 시기에 그 샘플을 가지고 전체를 진단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런데 소비자 물가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0.04 아주 그냥 미미한 그런 건데
그 GDP 디플레이터는 조금 좀 약간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3분기 연속해서 소비자 물가는 아니고요. 예. GDP의 물가로서 GDP 디플레이터가 3분기 연속해서 사실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갖고 요건 우리가 좀 워치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볼 때는 디플레이션에 들어왔다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다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분기에 계속해서 이제 그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 예의주시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봐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아주 뭐 그 좀 심각한 정도인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예. 한참 있다가 뭐 몇 년 뒤에 앞으로 또 한 몇 년까지 보면 명목 소득이 명목 임금이 내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굉장히 견디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조금 그 말씀하신 대로 백약이 무효한 거죠. 정책이 약을 그렇죠. 짓지 않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누르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수요가 많고 생산비가 이제 올라가니까 보조금도 주고 수요가 많으면 눌러서 하는 건데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예. 끌어올리는데 보면은 뭐 재정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는데 그건 또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정상적으로 순항하면은 사실은 인플레이션 미미한 정도,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면요. 그러니까 약간 미열이 있는 정도가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저체온증에 해당되는 정도로 이렇게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근접하는 조짐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보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지적을 교수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조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성장 과정, 경제 환경, 또 인구 구조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많이 닮아 있다. 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진 것처럼 이 전철을 우리 경제도 밟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실장님, 이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본이 이제 장기 불황이 빠졌던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 자산 시장을 띄웠다가 정부 통화나 재정 정책을 잘못해서 자산 시장을 폭락시킨 게 사실은 이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뭐 주가가 좀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좀 냉각되긴 했지만 자산 시장이 꺼진다는 그런 증거는 좀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식 디플레이션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식 디플레로 빠질 위험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섣부른 관측이다. 이런 지적을 실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그 네, 우리들이 말씀해 주세요. 듣던 얘기가 뭐 좋은 건 아니고 참 바보짓이었는데 예. 도쿄를 팔면은 미국의 뭐 절반을 산다 이런 예, 얘기를 했죠. 그게 예. 사실은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일본 열도 얼마 팔면 미국 뭐 본토의 반을 산다 그랬는데 그 자체가 버블이죠, 버블. 예. 버블이 꺼지면서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이제 치명적인 어떤 이제 뭐 데미지를 받은 게 뭐냐면은 그 플라자 협약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 1985년도.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일본의 그 예를 갖다가 그야말로 그냥 2배로 뛰어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은 이제 뭐 그 달러당 한 300원 가까이 됐었죠, 주박사. 그런데 이제 그게 플라자 협약을 하면서 1달러당 150엔으로 예능 가치가 폭등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모두 못 만드니까 전부 다 생산 기지를 동남아로 갖고 갔어요. 예. 네, 그래갖고 산업 시설의 공동화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일본이 이제 잘 나가면서 돈이 좀 쌓였는데 그것이 부동산 버블이 돼갖고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그러니까 예. 이중적으로 실물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자산이 이제 폭락하는 어떤 이중적으로 이제 데미지를 받아서 그것이 여진이 한 20년 가까이 간 겁니다 지금. 네. 그럼 우리가 부르기를 이제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20년 얘기를 하는데 우리로서는 뭐 이렇게 통화가 원화가 그렇게 2배로 뛸 정도로 뭐 올라갈 건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뭐 버블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일부 국부적으로 이제 뭐 수요가 많은데 집값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슨 뭐 대한민국 어디를 팔아서 미국을 산다 그런 얘기 하질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단정짓기에는 너무 증거가 아직은 좀 미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모두 일본식 장기 불황에 우리나라가 빠질 가능성은 현실로서는 좀
높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경제 이슈를 다루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이 경기 바닥론입니다. 바닥을 찍으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번 정부의 설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연말엔 물가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고요. 물가가 계속 낮아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 아니다. 이런 뜻을 밝힌 겁니다. 근데 마침 정부가 하반기 경기 활력, 경제 활력, 이 보강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실장님, 어떤 내용이 이번에 등장했는지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기재부에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인데요. 내용은 이제 뭐 투자 활성화,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활력 제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재정 집행률을 높이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은 어디서 많이 봤던 것들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의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쓸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예, 그러니까 요거 대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올해 예산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해보겠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경기를 크게 진작시킬 그런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뭐 디플레 우려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대책을 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좀 대책을 내놨다는 오늘 부총리의 발언도 있었는데 연관된 언급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계속 강조를 했죠. 경제 활력 대책이라 보기에는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조 교수님, 방금 조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 평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뭐 증시는 있어도요. 국가 경제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네. 그거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어요. 예. 증시가 바닥치 올라가듯이 국가 경제 바닥치 올라간다. 아이, 그렇지 않죠. 1분 26건 못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재정만 의존하세요. 미리 돈 뭐 다 끌어다 쓰는 거죠. 미안하지만은 요번에 2분기에 이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뭐 2분기면 6월 말까지 예. 맞죠. 그러면은 이제 예산이 60%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60%를 넘었었어요, 사실요. 그럼 나중에 쓸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지 미리 끌어다 쓰는 게 그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내년도를 보면요. 514조의 예산을 이제 편성했죠. 편성.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이제 이 정도가 된다 하면은 추경까지 포함하면은 3년 사이에 130조의 재정 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건 비정상이고 이건 예.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거는? 5년 임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정권에 다 짐을 미루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뭡니까? 따라서 이건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한돼요, 보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적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 성장이 좋습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사면 초과죠. 예. 기본적으로 조금 규제가 거미줄하네요. 반기업 정서 있잖아요. 우리나라 법인세 무지하게 높아요. 그다음에 아주 극단을 치닫는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제가 굴러갑니까? 따라서 재정 갖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예. 문제가 있는 걸 좀 정상화시켜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증세 안에 그죠? 대로 감세를 했고 우리는 증세를 했잖아요. 그 여파가 미국은 잘 굴러가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예. 걷어서 지출하면 될 것 같죠? 안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너무 재정에 의존을 하고 세금을 걷어서 지출하면 되겠다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재정 중독이라는 네, 지적을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일부에선 이 수술이 필요한데 영양제를 지금 계속 맞고 있다.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비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영양제라는 게 이제 재정이 크게 확대된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예. 2.0%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부 부분을 빼면 0.3%가 나옵니다. 예. 그 격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2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도 민간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재정 정책의 무용론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예. 게 민간 부문의 그 경제 성장률 성장률입니다. 기여도가 낮다는 얘기십니까? 기여도 말고 그냥 민간 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이, 0.3%가 나오고 예. 그리고 기여도로 하면 0.2%포인트입니다. 2.0 중에. 그러니까 정부가 1.8인 거죠.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정책이 지금 제대로
처방이 내려진 건지 좀 재고가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그런 지적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조 교수님, 그럼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앞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뭐 좀 긴 안목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좀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게 뭐냐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죠? 40조를 한 2년 사이에 우리 기업이 40조를 투자를 했어요. 미국에요. 만약 그 돈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네.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내말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디다 투자하는 거 좋은가를 판단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것이 좋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예. 정책이죠. 최근에 보면은 뭐 실명을 뭐 말씀드리죠. 그 뭐 신동빈 회장의 뭐 롯데 뭐 하여튼 미국 그 루이지아나 쪽으로 가고 아, 예. 뭐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갔어요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한 2년 여 사이에 한 40조 가까운 돈이 지금 미국에 투자가 된 거예요 보면요. 그리고 거기만 갔습니까? 동남아로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우리는 들어오기도 하지만 들어온 거 보면 너무나 나가는 게 많은 거죠. 네. 그걸 생각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고용이 왜 안 되고 성장이 왜 안 됐냐? 뭐 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투자를 미국에 하면은 이제 돈을 벌어오면은 롯데에 잡히죠. 이제 어떻게 이제 부채 뭐 자산다 그런 이제 그 밸런시스 잡히는데 그래도 예. 고용만큼은 안 되잖아요. 고용은 그렇잖아요. 고용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고용이 제일 화두가 될 현안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금리를 갖고 뭐 등등보다도 좀 기업에 좀 어떤 좀 신바람 나게 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뭐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때 그렇습니까? 지금도 보면은 뭐 재벌하면은 무슨 뭐 그냥 뭐 최근에 뭐 마다들론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예. 됩니까 도대체? 이게 재벌 위해서 우리가 뭐를 이렇게 좀 적어줘? 이렇게 애쓴다고 칭찬하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뭐 마다들 우리가 뭐를 투자했어요? 책임만 묻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어떤 관행, 인식 뭐 이런 것이 좀 그래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드네요. 뭐 정책에 대한 총평을 좀 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 질문은 실장님께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뭐 평가와 더불어서 지금 뭐 금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금리로 좀 정책을 대응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뭐 효용성까지 같이 좀 짚어주신다면요. 물론 이제 뭐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긴 한데 예. 기본적으로 지난 7월에 이제 금리를 1.75에서 1.5로 내렸지만 일단 타이밍이 늦었고요. 예. 내리려면 빨리 내리든가. 그리고 이제 금리를 내리고 나서 실물 경기나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 반응을 안 해요. 예.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금리를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거는 사실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뭐 시중에서는 10월이나 11월에 뭐 추가 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1.5%입니다. 1.5%는 사상 최저금리 수준이고요. 예. 사실 여기서 더 내려갈 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디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불황이 이제 닥친다면 미리 우리가 금리를 0%대로 내려가 있으면 예. 사실 한국은행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금리를 내려봐야 효과도 없으면 지금의 기준금리를 그냥 가져가는 게 오히려 미래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냉정한 지적을 두 분께서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얘기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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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